자, 시작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더럽히기 시작할 거예요. 교재는 좀 더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다시 볼 때 정감이 가요. 자, 아까 우리가 교과 교육학을 배우는 이유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얘를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갖추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하면서 이 개념이 뭐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요 두 개만 잡고 계시면 안 벗어나요. 요 두 개만. 효과가 있어야지. 또 효율적이어야 되지. 요 두 개만 안 벗어나면 안 벗어나는 틀에서 생각하시면 생각 안 나는 답을 쓴다고 하더라도 별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르쳐야지. 잘 가르치는 게 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되지. 요 틀을 잡고 계시면 공부하시는데 이게 뭐였지? 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접근해 가시기는 편해요. 자, 교수학습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 체육 교수의 이해네요. 자, 교수라는 것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을 가르치겠죠. 교수라는 게 뭐예요? 직접 가르치는 건데 왜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대되는 행동을 가지고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 기대되는 행동, 내가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이 목표가 되어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는 여러분들이 이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가 나타나야 돼라고 하는 의도된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목표 지향 행동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교수는 교육과정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할게요. 두 번째, 목표의 유형. 목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하실 거죠? 그죠?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해놓고 보면 제일 먼저 뭐를 보냐면 틀을 봐요. 프레임을 보죠. 얘가 이제 큰 틀을 봐요. 이제 어디에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누가 몇 차 시에 수업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맞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큰 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요거예요. 학습 목표. 과정안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학습 목표를 요렇게 세 가지로 제대로 썼는지부터 체크해요. 이게 교수학습 과정안의 첫 번째 체크하는 포인트예요. 여기에 뭐를? 우리 체육과에서는 인지적인 영역, 심동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이렇게 해서 세 줄로 학습 목표를 이렇게 명시를 해줘요. 그래서 학습 목표 명시한 것만 봐도 이 교수학습 과정안이 어떻게 짜여졌겠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왜? 목표잖아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과정안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목표가 어떠한지를 따져보면 그 과정이 대충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규로 내년에 발령을 받으시면 수업 발표를 해야 돼요. 수업 발표를 해요. 그러면 장학사가 와서 그 수업 발표하는 과정을 보고 여러분들을 지도를 해주죠. 장학을 해주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보이는구나. 이것을 분석을 해줘요. 와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할 때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 그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모든 교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자기 거 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과정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보면 요거부터 이제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인지적인 영역에서 학습 목표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 이따가 뒤에 나올 거지만 학습 목표 진술을 어떻게 해놨느냐부터 가지고 따져요. 학습 목표 진술을 이따 뒤에서 할 건데 먼저 얘기할게요. 관점은
학습 목표를 진술하는 관점은 교사가 관점이 아니라 학생이 관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 진술을 인지적인 영역이라면 농구 패스의 여러 가지 기능을 예를 들어서 패스의 여러 가지 사용하는 상황을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가르친다. 누구 관점인 거예요? 교사 관점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진술이에요. 무조건 누구의 관점으로? 학습자의 관점으로. 그래서 얘가 이걸 배워서 가는 목표니까 패스의 사용 시기를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알 수 있다. 패스의 사용 시기를 알 수 있다. 학습자 관점이죠. 이 목표는 어떤 패스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어. 학습자들이 패스의 사용 시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뭘로 테스트할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제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얘는 구체성이 떨어진 진술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줘야죠. 얘는 구체성이 떨어져요. 얘의 구체성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시적인 목표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시적인,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술보다는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훨씬 구체성이 높죠. 학생이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하겠죠. 모르면 설명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진술보다는 이런 진술이 훨씬 더 구체성이 높은 거고, 첫 번째 관점은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올게요. 목표 유형은 심동적 목표,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죠. 심동적인 목표는 체력과 관련된 거예요. 뛰기, 달리기, 기술과 관련된 부분, 이게 심동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영역은요,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아는지 모르는지, 지적인 사고와 관련된 거고요. 정의적 목표는 감정, 태도, 가치, 사회적 행동 등과 관련된 교육적 결과이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의적인 목표, 이 부분도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정의적인 영역에 대해서 평가 받아봤죠? 체육 시간에 평가 받았죠? 기억 안 나요? 체육복 안 입고 오면 감점 안 했어요? 했죠? 정의적인 영역. 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체육복 안 입고 오면 감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점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던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과연 체육복을 안 입고 왔다고 해서 태도 점수를 감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복을 안 입고 오면, 교복을 입고 와서 애가 운동을 하면 땀 실컷 흘린 다음에 교실에 가서 다음 수업에도 지장을 미치는 거고, 또 체육 수업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감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복 위에 체육복을 껴입고 오는 애들은 어쩔 건데.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런 놈들은 땀을 나게 해야 되죠. 땀 나면 어떡하는데? 벗죠.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안 입고 온 놈이나 와서 벗은 놈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체육복을 몇 번 안 입고 와서 태도 점수가 반토막 난 애랑, 체육복을 꾸준히 입고 와서 태도 점수 아직 만점을 가지고 있는 애랑 비교해 봤을 때, 체육복을 안 입고 와서 태도 점수가 반토막 난 애는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고 운동 기능과 관계없이 주변의 친구들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 정말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애는 태도 점수가 반토막이 나가 있고, 체육복을 잘 입고 온 애는, 체육복을 껴입고 오든 어쨌든 잘 입고 온 애는 늘 보면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 방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 과연 이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게 타당한 평가냐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세요. 내년에 수업하러 가셔서 과연 태도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반영을 해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했던 게 이거예요. 태도 점수가 영역별 100점이니까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저는 늘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100점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체육복 안 입고 오면 한 번 안 입고 오면 뭐 95점 이렇게 점수를 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위반을 안 하면 체육 시간에 아무리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뭘 안 하더라도 그냥 만점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이라도 안 입고 오면 아무리 잘해도 95점밖에 못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 제안이 뭐였냐면 70점을 시작점으로 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아무 감점 사항에도 해당이 안 되고 상점 사항에도 해당이 안 되면 70점만 주자. 여기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해서 100점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예를 들어서 끝나고 기구 정리를 같이 해둔다든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하면 그런 횟수가 보일 때마다 5점씩 플러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100점을 하게 해야 애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워낙에 요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저는 왜 70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기로 했잖아. 처음에 이제 이러기로 했잖아라고 학기 초에 다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이제 까먹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해진 영역의 평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저도 쭉 그랬을 거예요. 아마 100점에서 안 입고 오면 뭐 몇 점 이렇게 했겠지. 근데 여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두 번째, 실현 가능한 목표 수립. 실현 가능한. 자, 잠깐 교육학으로 갔다 올게요. 비고츠키란 분이 이분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근접 발달 영역.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능력이 있어요. 이미. 이게 이름이 실제적 발달 과정. 발달 영역. 얘는 이미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혼자 해결이 다 가능하죠. 이거 학습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근접 발달 영역. 이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이 뭐냐면요. 혼자서는 못해요. 아직 학습하지 않아서 혼자서는 못하는 영역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이에요. 아직 학습하지 않아서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역.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넓은 영역이 뭐냐면 잠재적 발달 영역. 이 부분은 얘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학습된 영역에서 근접 발달 영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누군가는 교사이거나 유능한 또래. 이들이 도움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근접 발달 영역이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계. 얘네요. 얘를 비계라고 해요.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목표를 갖다 주면 학생들이 할까요? 못해요. 얘는 도움받고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접 발달 영역에 있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문제를, 그런 목표를 수립해 줘라라는 거죠. 너무 버거운 목표는 여러분들이 교생실습 경험 있는 분들 있죠? 너무 어려우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라는 것, 이거 그냥 둘게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실현 가능한 목표 수립, 거기 보죠.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관계는 설정된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가 학습지도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요거 보시죠. 이거 다 하셨으면 지울게요. 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 다 같나요? 다르죠. 운동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고 보통인 학생들도 있고 정말 낮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 보통인 학생들, 아주 낮은 수준의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한 가지 수준의 목표를 정해줬다라고 해보세요. 한 가지 수준에. 한 가지 수준이라 하면 얘한테 맞든 얘한테 맞든 얘한테 맞든, 어느 한 가지 수준이면 한 군데밖에 안 맞춰줬겠죠. 얘한테 맞춰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한테는 아까 얘기한 근접 발달 영역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얘들은 어떨까요? 시시해요. 너무 시시해요. 정말 그 인성 좋은 애들은요, 얘들 가르치고 있죠. 얘들이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할 수 있는 건데. 얘한테 맞췄다고 쳐보세요. 또 얘들은 열심히 하겠죠. 얘는 시시하겠죠? 얘는 손 못 대겠죠? 얘한테 하면요, 이건 엘리트 교육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 과제,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제시해 줄 때 다양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과제 수준을 다르게, 얘네들을 배려하고도 얘네들까지도 다 배려할 수 있는 수준을 이렇게 과제를 구성할 때 그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애들이 나태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두려워해 버리니까 도전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울 모스턴의 체육 수업 스타일에서 보면 스타일 하나를 꼬집어 보자면 포함식 스타일이 되죠. 뭘 포함해요? 여러 가지 난이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높이뛰기인데 줄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높은 애들은 여기서 넘으면 되고, 낮은 애들은 여기로 넘으면 되고, 중간 애들은 여기서 넘으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더 높은 데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되고. 그래서 이 과제 발달이라든지 과제 구분이라든지 수업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과목에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아까 그 목표 지향 행동이라는 것과 유사해지죠.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제를 세분화하는 거에 관련해서 또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링크에 과제 발달이 있어요. 메모해 두세요. 얘 단골 문제예요. 계속 다룰 거지만 자꾸 보는 게 유리해요. 처음에 시작형 과제. 뭘까요? 최초 과제예요. 아까 농구를 목표로 삼았다면 뭐 다양한 패스의 방법을 실제로 해보는 거겠죠. 두 번째는 세련형 과제. 세련됐대요. 세련됐대요. 이게 글만 가지고 한번 추측해 볼까요? 세련됐대요. 어떤 사람을 세련됐다고 하죠? 단어가 안 떠오르지. 질적인 확장. 얘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 높아진 거죠. 높은 수준의 과제예요. 세 번째는 확장형 과제. 확장했대요. 과제를 얘는 양적으로 확장한 거예요. 양적으로. 짝과 마주서서 시작형 과제가 짝과 마주서서 체스트 패스를 5회씩 하세요. 세련형 과제라면요. 체스트 패스 할 때 뭐 스냅을 어떻게 주라든지 어느 부위에서 던지라든지 이런 질적인 향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확장형 과제는요. 양적인 향상. 체스트 패스를 10회 해보세요. 양적인 향상이에요. 네 번째는 적용형. 얘는 실제 상황에 응용하는 거예요. 이게 링크의 과제 발달 4가지입니다. 시작형 과제를 이렇게 정보라고 돼요. 정보. 세련형 과제는 세련, 얘는 확장, 얘는 적용. 링크의 과제 발달. 자, 19페이지 가운데로 오세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수업 중 교사에게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것이다. 학습 경험이 뭐예요?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준비한, 내가 계획한 수업 내용이에요. 학습 내용. 내용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그 세 번째 줄 뒤부터 볼게요. 끝부터 볼게요. 학습 경험은 학습자를 위해 내용을 개별화하고, 학생들 수준이 다양하니까요. 개별화하고 학습자에게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좀 전에 포함식 스타일 보여드렸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을 선택하니까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과정이 동시에 관여되도록,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건 우리 체육이 유일한 교과예요. 자, 네 번째, 과정을 통한 목표 성취. 목표를 정해놨으면 실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지도 과정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를 의도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교사는 교수 행위가 없는 학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제가 예를 들어 피드백을 줄 때 어떤 악센트와 표정과 이런 과장된 액션을 하면 그게 재밌다고 느껴지면 학생들이 따라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욕하잖아요. 따라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면, 잠깐 교육학으로 또 갔다 올게요. 교육과정이 표면적 교육과정, 이거 배우셨다. 그죠? 표면적 교육과정 뭐 얘기하려고 하게요? 잠재적 교육과정. 이거 대학 때 배우잖아요. 재합리화 같은데요. 정말 죄송한 게 글씨가 정말 악필이에요. 정말 못 써요. 이게 핑계 같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노량진에서 배운 거예요. 저 그전에는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공부하면서, 잠깐만요. 이거 할게요. 자, 다음, 영교육과정. 이거 다 하고 얘기할게요. 표면적 교육과정은요, 교사가 의도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의도해서 가르친 게 표면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가르치려고 안 했는데 학생들이 교사의 태도, 말투 이런 것들 가지고 무의식 중에 학생들한테 주입되는 게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은요, 일부러 빼거나 아니면 그래서 영교육과정에 여기 두 개가 있죠. 배제성. 배제해버리는 거죠. 하나는 선택성. 선택성의 대표적인 게 그거죠. 과학을 뭐죠? 우리
이렇게 인간이 발달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이 단어? 진화. 진화를 설명하자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창조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선택성이고, 배제성은 빼버리는 거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제외해버리는 것. 이게 교육과정의 세 가지죠. 이거 왜 얘기했냐면요. 논술로 건드릴 수도 있어서. 글씨를 이제 왜 배렸냐면요. 이게 공부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각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면 입력이 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말로 해야 입력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자꾸 이렇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써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써봐야 돼요. 직접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죽으라고 써봐야 돼요. 막 써봐야 돼요. 하루에 이거 몇 시간씩 앉아서 막 있으니 글씨가 제대로 남아 있겠어요? 가뜩이나 못 쓰는 글씨인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글씨가 있다고 해도 용서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가시죠. 학습 경험의 선정 기준. 학습 경험. 아까 학습 경험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수업 내용이에요. 학습 내용이에요. 내용을 누가 선정해요? 여러분들이 선정할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선정하는 거예요. 그 선정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박스 보세요. 1.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까 잘 가르친다는 거에 좀 있어 보이는 표현 첫 번째 거 뭐였죠? 효과성이었죠. 학습자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효과성. 두 번째,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운동 능력을 고려해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한의 연습 시간. 참고로 이거 써두세요. 깔때기 효과. 얘도 언젠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개념을 묻는 형태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어요. 깔때기 효과. 이거 저기로 가보시죠. 323페이지. 제가 그리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323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 나와 있죠. 어떤 데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명시적인 학습 시간. 여기가 명시적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줄죠. 왜 줄어요? 이만큼은 관리하는 시간 때문에. 관리하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줄죠. 또 운영하는 시간 때문에. 또 시간이 이렇게 줄죠.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간의 개념으로 써둘까요? 거기 책을 먼저 보시죠. 자, 제일 위쪽에 보세요. 명시적인 학습 시간, 학습이 가능한 시간. 이 시간이 언제예요? 종이 땡 치고 끝날 때까지예요. 이게 명시적인 학습 시간이에요. 체육 수업에 할당된 시간. 9시에 종 쳐서 9시 45분에 종 쳤네. 요게 45분이 명시적인 학습 시간이에요. 다음은 이제 관리 시간. 여기 관리 시간 이렇게 빠져나가죠. 관리 시간이 뭐예요? 땡 하면 학생들이 와 있고 내가 바로 수업 시작하나요? 아니죠. 학생들이 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옷 갈아입고 이동하는 시간, 와서 집합하는 시간, 이렇게 시간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학습에 할당된 시간. 이제 애들 오면 학습 목표 제시해줘야 되죠. 출석 점검해야 되죠. 환자 파악해야 되죠. 학습 목표 제시해야 되죠. 준비 운동 해야 되죠. 나중에 끝나면 정리 운동도 해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또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운동 참여 시간. 자, 이제 운동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과제와 관계없는 운동도 있죠. 뭐가 있어요?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얘는 과제와 관계 없잖아요. 준비 운동과 요거는 체육 활동에 소비는 했지만 과제하고는 관계 없었죠. 그 다음이 비로소 과제 참여 시간이에요. 과제에 소비한 시간. 과제를 하면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아까 농구 패스 연습을 했어요.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실제 학습 시간.
실제 학습 시간은 학생들이 과제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것이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학습 시간의 개념 그 밑에 보세요. 박스에. 거기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학생이 높은 성공률로 과제 학습에 참여한 시간, 실제 학습 시간을 ALT라고 합니다. Academic Learning Time. 그래서 ALT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얘기하셨냐면 매틀러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학생이 높은 성공률로 과제 학습에 참여한 시간. 여기서 높은 성공률이라고 하면 80% 이상.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과제의 수준을 따져보세요. 학생들이 과제의 수준. 우수한 학생들, 보통인 학생들, 아주 낮은 학생들. 이 학생들한테 한 가지 수준의 과제를 주고 수행하라고 하면 높은 성공률이 나올 수 있겠어요? 높은 성공률 나올 수 없어요. 실제 학습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인 학습 시간부터 실제 학습 시간까지 시간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깔때기처럼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깔때기 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깔때기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다시 돌아오세요. 20페이지로.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최대한의 연습 시간을 제공해 줘도 학생들이 실제로 성공률을 가지고 실제 학습 시간이 측정이 되는데 내가 연습 시간부터 충분히 해주지 못하면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연습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려면 관리와 운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관리와 운영은 뒤에서 나와요. 세 번째, 학습 경험은 모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포함식 스타일이라고 써주세요. 옆에다가. 모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포함식 스타일. 지워졌구나. 포함식 스타일. 포함식 스타일이 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학생들은 학습 경험이 자신의 운동 능력에 적합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 대개 80%의 성공률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합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아까 그 실제 학습 시간을 이야기할 때랑 같은 개념이죠. 자, 네 번째, 학습 경험은 가능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교육 목표를 통합해야 한다.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유일한 교과니까. 네 번째 줄 보세요. 학습 경험을 계획할 때는 심동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과 정의적 발달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부담을 덜 가지셔도 된다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수업의 이해. 자, 이제 수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첫째, 학생들이 모이죠. 집합, 참.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저 그걸로 쓰고 싶어요. 집합, 대학교 때 군대 집합 너무 그래서. 여튼, 학생들이 집합을 하겠죠? 어떻게든 모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교사는 뭐 해요? 가르치겠죠? 가르치겠죠? 가르침. 뭐 할까요? 학생들이 연습하겠죠? 가르치고 뭐 해요? 피드백도 주겠죠? 뭐 요런 일들이 수업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요렇게 학생들이 모일 때 9시에 종이 땡 쳤어요. 그럼 체육관에 이제 옷 갈아입고 체육관에 와서 모여서
교사는 뭐 해요? 다 모이면 출석 점검하겠죠? 환자 파악하겠죠? 이런 것들, 수업 준비하기 전까지 나타나는 이런 일들. 여기서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있어요. 출석 점검, 뭐 환자 파악, 이런 것들. 얘들을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규적 활동이라고 해요.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써두세요. 기출문제예요. 그 상규적 활동. 21페이지 첫 번째 거예요. 상규적 활동, 기출된 문제예요. 상규적 활동은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활동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최대한 줄여야죠. 출석 점검 하겠다고 1번부터 35번까지 출석부 들고 이름 다 부르고 있으면 이름 부르다 5분 사라져요.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죠. 줄일 수 있는 채널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에 사용하실 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만든 건 이거였어요. 학생들을 줄을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1번, 2번 번호대로 서게 했어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학생들을 서게 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다 서게 해요. 애들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얘가 없잖아요. 얘가 몇 번인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쓱 보고 몇 번 없네? 물어보고 없으면 다 채워져 있으면 그냥 가고. 간혹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가 안 왔는데 여기 있어야 할 애가 지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제가 얘를 부르죠. 지 자리 비어 있으니까. 몇 번 어디 갔어? 그럼 전데요. 너는 왜 거기 있어? 비어서요. 거기 살았잖아. 몇 번 하면 지들이 알아서 해요. 이렇게 출석 점검하는 게 저는 제일 효율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쓰시면 되고. 상규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은 무조건 단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출석부 놓고 이렇게 메모지라든지 이런 거 놓고 본인들이 하게. 나 왔어요 라고 체크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도 결국 숫자는 누가 세야 돼요? 교사가 세봐야 돼요. 얘랑 맞는지도 해봐야 되니까. 저는 해보니까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늘 일어나는 상규적 활동 시간은 줄여야 실제 학습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규적 활동 첫 번째 줄. 상규적 활동은 학습 시간이 아니므로 이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운동과제 제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운동과제를 보여줘야 되겠죠. 과제를 제시해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피드백도 주고 할 거잖아요. 학습과제를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째, 언어로. 말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범. 직접 보여주는 거죠. 내가 시범을 보여주던 학생의 시범을 이용하던 시범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매체를 이용하죠. 동영상 보여주면 돼요. 아니면 그림을 보여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과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게 21페이지 두 번째 나와 있는 과제 제시. 여기에 나와 있네요. 내용 지도 행동과 수업 운영 행동 있네요. 아까 깔때기 효과 얘기할 때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 얘기했었죠. 자, 거기 가운데 있는 박스 보세요. 지도. 글로만 생각해 보세요. 지도. 가르친다잖아요. 지금 22페이지예요. 가르친다잖아요. 지도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직접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수업 과제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학생의 과제 수행을 관찰하고 학생의 과제 수행을 도와주고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피드백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지도 행동이고요. 운영 행동은요. 운영 행동은 학생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용구와 공간을 정리하고 팀 구성하고 학생들이 쓸데없는 짓 하면 제재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 행동이에요. 그러면 운영 행동 시간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최소화 시켜야 돼요. 효율성을 따져보면 자, 교수 기능. 여러분들이 가서 수업을 하시려면
교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간제 경험이 많지 않다면 교수 기능 낯설겠죠. 그죠? 물론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적으면 아무래도 교수 기능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수 기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게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교수 기능을 업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기능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타일을 선택해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걸 읽으면서도 그리고 평소에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자, 교사의 가르치는 가치관과 신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거죠. 자, 이 신념의 두 가지, 가치관의 두 가지. 첫 번째는 행동주의적 입장. 행동주의가 뭔가요? 쉽게 얘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 어떤 자극을 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더라. 이게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행동주의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져야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지주의죠. 얘는 외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통제, 내적인. 즉,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한다라는 거죠. 거기 이렇게 굳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2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메모하시면 돼요. 행동주의 입장에서는요. 학생들이 내가 이러한 자극을 주면 저러한 반응이 나타나라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이렇게 목표된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자극만 적절히 주어지면 올바른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올바른 반응을 나타나기 위해서 강화와 벌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올바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도 언젠가 출제될 수 있어요. 강화와 벌. 강화는요. 강화한대. 무슨 말이에요? 강화한대. 행동을 좀 옆에다 쓸게요. 자, 목표된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얘를 강화라고 해요. 반대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할 때는 벌이라고 해요. 얘는 어떤 행동일까요? 바람직한 행동이겠죠? 얘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감소시키려고 하겠죠. 아이고, 자꾸 이런다. 그래서 얘는 자,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면 얘를 강화라 그랬죠? 얘도 강화예요.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애가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감소될까요? 벌을 줘야 되겠죠. 벌을 주면 얘 행동이 감소되겠죠. 근데 이들은 이 자극이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자극을 왜 이러니? 자극을
제공해서 이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고, 자극을 제거해서, 자극을 제공하면, 제공한다라는 건 정적 강화. 얘를 자극을 제시하는 건 부적 강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실 때 행동을 증가시키는 건 강화다. 자극을 제공하면 정적이다. 얘도 정적 처벌. 얘는 부적 처벌. 얘는 그냥 벌이라고 해도 돼요. 얘를 형태 1의 벌, 형태 2의 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증가시키고자 하면 강화예요. 감소시키고자 하면 얘는 벌이에요. 벌을 줘야 다음에 벌을 안 받으려고 감소되겠죠. 그래서 자극을 제공해주면 정적인 거고요. 자극을 제거해버리면 부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증가시킨대요. 자, 농구 패스 열심히 하면 사탕 줄게. 농구를 열심히 하는 것, 정적인 올바른 행동이죠.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극을 제공해 주겠죠. 이 자극은 어떤 자극이에요? 쾌자극이에요. 좋은 자극을 제공해 줘야 얘가 이 행동이 늘어나겠죠. 다음,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이 자극은 제거해야 좋아한대요. 자극을 제거해줘야 얘가 좋아서 자꾸 한대요. 그럼 이 자극은 어떤 자극일까요? 자극이 없어져야 얘가 좋아해. 그럼 어떤 자극이에요? 얘는 불쾌한 자극이에요. 쾌자극을 없애버리면 얘가 좋아하겠어요? 불쾌한 자극을 없애줘야 얘가 좋아해서 그 행동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불쾌자극이에요. 예를 들자면 농구 패스 열심히 연습하면 화장실 청소 면제해줄게. 화장실 청소 불쾌자극이죠. 얘를 제거해버리면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구분하세요. 얘도 이렇게 써두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 글씨 못 쓰니까 안 쓸게요. 말로만 할게요. 자,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감소시킨대요.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감소시킨대요. 얘는 어떤 자극일까요? 불쾌자극이죠. 불쾌한 자극을 줘야 그걸 안 하겠죠. 그죠? 불쾌한 자극을 제공한대요. 거꾸로예요. 패스 연습 열심히 안 하면 화장실 청소 시킬 거야. 얘가 1 형태의 벌이에요. 정적 처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운동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적 처벌 보세요. 자극을 없애버리면 그게 싫어서 행동이 감소된대요. 이건 어떤 자극일까요? 쾌자극이죠. 좋은 자극이 없어져 버리면 얘가 싫으니까 그 행동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쾌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 쾌자극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화장실 청소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 안 하면 그 면제권 다시 회수해버릴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이게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강화와 벌의 전략이에요. 강화와 벌의 구분.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 수 있어요. 자, 메모 다 하셨으면 23페이지 행동주의와 인간주의의 비교 보시죠. 행동주의에서 교사는 조작자예요. 자기가 직접 이 자극을 제공해주는 조작자예요. 이렇게 내가 쾌자극을 제공할 건지 불쾌자극을 제공할 건지 내가 조작하죠. 교사가 이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안내자예요. 왜?
아까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 내적인 인지 과정, 본인이 원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동기만 주면 된다라는 거죠. 동기만 주면 본인이 알아서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내자예요. 그 동기만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자, 학습 내용은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기능, 이게 행동주의적 입장이에요. 이 행동주의적 입장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본인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고 예상되는 그 반응까지 전부 시나리오 다 정해서 교사가 다 직접. 자,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정의적이고 인지적인 목표를 추구하죠. 장기적이에요. 학생들이 이건 정말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지만 학생들 스스로 우러나야 된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것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라고 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년에 가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려면요 정말 좋은 방법이죠. 정말 좋아요. 학생들이 원해서 운동을 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잘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될까요? 쉽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노력과 많은 인내와 긴 시간이 필요해요. 학생의 역할,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치밀하게 계획된 교사의 지시에 따라 비창조적으로 참여. 교사가 다 해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행동주의적 입장인 거고,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 요거 인간주의네요. 죄송해요. 뒤에 있는 인지랑 헷갈렸네요.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 폭넓은 경험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 아이들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되게 놀라워요. 놀라운 애들이에요. 그 시끄럽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하면서도 할 건 다 한다라는 거죠. 교수 과정, 가르치는 과정은 교사가 모든 시나리오 정하고 다 교사가 추진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학생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교사가 주도해서 다 하는 거죠. 학습자가 교사한테 적응하는 거예요. 인간주의적 입장은 학생 중심적이죠. 학생이 경험을 많이 하고 학생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과제를 구성을 하고 자기가 조직해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학생 중심적이죠. 교수 결과는요,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다 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수업 내용을 숙달하는 거죠. 인간주의 입장에서는요, 학생들이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계획대로 각자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들이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주의적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개성이 발달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사의 성격적인 특성. 교사의 성격들 참 다양해요. 5번째 줄 보시죠. 훌륭한 교사의 공통된 특성은 자신의 교수 기능을 학습 지도 목표, 학생들의 특성 및 교수 환경과 일치시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마지막에 2번째, 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학습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에게 적합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에 너무 행동주의 입장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어서 정말 이거 윽박지르고 이거 강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본 적 있는데 그래서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도 주변에서 말하진 않아요. 이렇게 자기만의 그 교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죠.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쟤들이 군인이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그 성격적인 특성이 이렇게 짙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들이 군인이 아닌데 지금 왜 저걸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성격적인 특성 얘기하면서 잠깐 한눈 팔았네요. 자, 23페이지 아래 교사의 성장 의지. 성장 의지. 교사의 그 가장 큰 책무는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결과를 보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어서 내가 다음 교수 결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치지 않는 사람이 성장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 이러이러했어.
라는 생각만으로도 성장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애들은 이렇게 하면 돼. 애들은 이렇게 하면 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뭘 그걸 고민을 해. A 교사는 이렇게 얘기했고 B 교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학생들을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죠. 교사의 성장 의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합격했으니까 이제 난 끝이야.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수업하고 이러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방학 때 놀죠. 많이 놀잖아요. 그죠? 논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연수를 하죠. 자기 연수를 많이 하죠. 실제로 많이 해요. 그리고 연수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내 평가 점수에서 이렇게 까요. 그래서 연수를 의무적으로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도 열심히 받고 이제 그 체육과 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연구회들이 있어요. 체육과 연구회들. 그 연구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능을 익혀가고 그러면서 성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합격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연구회 활동 많이 하고 또 스스로 연구 많이 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시간 지났으니까 또 쉬고 갈게요. 1시간 쉬었다 갈게요. 10분 쉬었다 갈게요.